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방학 잘 보내셨습니까? 예, 전 원서 접수한다고 제대로 놀지도 못했습니다. 원서 접수 다 하셨습니까? 예, 학원 통해서 접수하신 분들은 수험표를 반드시 챙기시고 사진하고 그다음에 이제 1차만 신청이 잘 돼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시험 장소까지 확인을 꼭 하시고 시험 칠 때 수험표를 들고 가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본인 확인을 하고 이제 시험을 치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갑에 넣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까먹지 않도록.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저당권 이제 하다가 말았는데 오늘 이제 근저당 한 차례죠. 362페이지 피시면 되겠습니다. 근저당입니다. 근저당. 근저당. 이 근저당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저당권과의 일단 차이점만 아시면 돼요. 저당권이랑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근저당이라고 하겠죠. 예. 저당권이랑 뭐가 다릅니까? 예? 뭐가 달라요? 근자가 붙었죠. 근자가 다른 거예요. 자,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뭐가 다르냐면은 이 근저당이라고 하는 거는 채권이 불확정 채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저당권 같은 경우는 채권이 딱 확정이 돼 있잖아요. 뭐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이렇게 확정이 돼 있는데 이 근저당권 같은 경우는 채권액이 불확정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이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통해서 을이 근저당권 등기를 하게 되면 이제 근저당권자가 됩니다. 그러면 등기부에도 이제 근저당이다라고 이제 등기가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뭐가 다르냐면은 우리가 실무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거는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마이너스 통장. 우리가 통장을 발급을 받든 아니면 뭐 카드를 발급을 받든 이제 끌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돈을 빌린 놈이라고 한다면은 얘가 카드를 끌면 끌수록 채권액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갚아야 될 돈이. 그럼 요 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채권액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결제일이 돼가지고 결제를 하게 되면 채권액이 다시 줄어들겠죠. 그렇게 채권액이 이렇게 증가하면 변동을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뭔 말인지? 계속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채권액 자체가. 근데 이게 채권액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를 할 때 근저당이다라고 이렇게 등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는 걸 등기를 해야 됩니다. 채권 최고액. 이게 이제 한도인 거죠, 한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시험에 근저당권에 대한 파트가 나오게 될 때는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냐면은 이게 실무적으로 근저당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제가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을이 갑에게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려줬다. 1억을 빌려줬다. 그러면 이 채권액 1억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계약을 통해서 얘가 저당권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통해서 근저당권자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채권액을 만약에 1억을 빌려줬다라고 한다면은 채권 최고액을 등기를 할 때는 1억 한 5천 정도로 등기를 하거든요. 더 높여서 등기를 한다고요. 왜냐면 이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는데 안에 이자, 그 다음에 지연이자, 손해배상금, 채권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회수가 보다 용이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뭔 말인지? 이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자는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저당권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저당권에서 지연이자를 생각을 해봤을 때 1년분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었죠. 후순위 권리자에 비해서. 근데 근저당권 같은 경우는 채권 최고의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유리한 거예요. 채권 회수가 용이한 거죠. 이런 기간이요? 예, 기간은 이제 당사자 약정한 데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좀 인지를 좀 해두시고 나머지는 책을 좀 보겠습니다.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62페이지 먼저 의 한번 봅니다. 의. 자, 보시면은 박스 밑입니다. 근저당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적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자,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불특정한 채권이라는 거예요. 장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려는 저당권입니다.
자, 그 밑에 특징 한번 보시면요. 피담보 채권이 불특정되어 있다. 불특정성 나와 있죠. 자, 그 오른쪽에 설명 보시면은 채권액이 증감 변동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한번 보시면요. 부종성의 완화라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부종성이라는 게 뭡니까?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은 담보물건이 소멸하는 게 부종성이죠. 자, 만약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일시적으로 채권액이 빵원이 됐다.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근저당권 소멸 안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종성이 완화한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즉, 이후를 보시면은 채무액이 일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즉 빵원이 됐다 하더라도 근저당권 소멸 안 합니다. 봐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가보시면 이제 근저당권 성립 나와 있고요. 성립은 뭐 당연하게 당사자 사이에 설정 계약과 이제 등기를 통해서 이제 성립을 하게 되겠죠. 그 밑에 관련 판례 1번 한번 보세요. 자, 보시면은 1번 판례입니다.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동일인이 되어야 하지만 제3자를 근저당권의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하는 경우. 자, 이거 원칙적으로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예? 대답하세요.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자, 지난 시간에서 또 저당권 다시 떠올려봅니다. 자, 리셋되면 안 됩니다. 자, 을이 만약에 갑과 의 사이에서 채권자다. 그럼 마땅히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다면 얘가 저당권자가 돼야 되겠죠. 자,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제3자 명의로 만약에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 이거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원칙적으로 안 된다 그랬죠. 채권과 저당권을 분리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갑을병 3자 간에 합의가 있고 채권이 실질적으로 병한테 귀속이 되는 상태다. 채권의 실질적 귀속. 이거를 고려해가지고 예외적으로 이걸 갖다 유효로 하는 경우도 있었죠. 기억나세요? 이거 근저당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판례입니다. 자, 보시면은 제3자를 근저당권의 명의인으로 한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그 점에 대해서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사이에서 자, 합의가 있고 쭉 따라가 보시면은 채권이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요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제3자 명의의 근저당 유효라는 겁니다. 저당권이랑 똑같죠?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 크게 보실 게 없고 밑으로 쭉 내려와 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 보이시죠? 근저당권 등기라고 돼 있고요. 물론 등기를 할 때는 이제 근저당이라고 등기를 하는데 보시면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취지와 자, 채권 최고액을 등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저당권과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채권 최고액. 예. 자, 그리고 그 밑에 쌍가로 4번에 보시면은 이제 근저당권의 효력 해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피담보 채권이 불확정적이다 라는 거를 제외하고서는 저당권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저당권과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책을 넘기십시오. 책을 넘겨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세요. 피담보 채권이 나와 있습니다. 자, 니은 한번 보세요. 니은의 둘째 줄 다만 보이십니까? 그 이후를 보시게 되면은 지연 배상은 1년분에 한정되지 않고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는 이상 모두 납부된다. 이 문장 이해되세요? 저당권은 지연이자가 1년분에 한해서만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주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디귿에 보시면은 둘째 줄 중간 정도 보십시오. 자, 근저당권의 실행 비용은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예, 이것도 이제 차이점인 거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이 저당권에서 피담보 채권 이게 뭘 포함한다 그랬습니까? 일단 원금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이자 들어가겠죠. 위약금, 지연이자, 그 다음에 이제 실행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됐었죠. 자, 지난 시간에 이 5가지를 가리켜서 제가 이제 피담보 채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근저당권에 있어서는 이 실행 비용이 채권 최고액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채권 최고액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요거 좀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예,
최초입니다. 최초에 채권 최고 포함 안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은 이제 피담보 채권의 확정 나와 있습니다.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다라는 거는 더 이상 채권이 증감 변동하지 않고 딱 확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확정이 된 이후서부터는 저당권이랑 동일해지는 거죠. 자, 언제 확정이 되느냐 봅니다. B 보세요. B. 경매 신청에 의해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되는 경우 나와 있습니다.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경매 신청 시에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경락대금 완납 시에 확정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구분해 두셔야 돼요. 자, 만약에 을이 근저당권자입니다. 자, 그리고 후순위에 또 근저당권자가 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요 놈이 만약에 경매 청구를 한다. 자, 지가 지금 경매 청구를 했기 때문에 요 놈의 채권액이 확정되는 거는 경매 신청시입니다. 자, 우리가 경매가 들어간다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갑이 돈을 못 갚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근저당권 입장에서는 경매 신청을 최대한 미루는 게 좋겠죠. 채권액이 점점 늘어날 거잖아요.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자, 그런데 지가 지금 경매를 신청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경매 신청 시에 확정이 되는데, 이 병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기다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놈이 경매 신청했을 때 얘 것까지 확정이 되면 얘가 억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후순위 근저당권자 같은 경우는 경매 신청 이후로도 채권액이 계속 불어나다가 이후에 경매 들어가고 누군가가 경락을 받겠죠. 경락인이 낙찰 대금을 완납을 했을 때, 네, 이때 이제 확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그럼 만약에 이 상황에서 요 놈이 만약에 경매 신청을 했다. 그럼 요 놈의 채권액은 언제 확정이 될까요? 예? 경매 신청 시 확정되겠죠. 경매를 신청한 놈 입장에서는 자신의 채권액은 경매 신청 시 확정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다른 애들은요? 예? 낙찰대금 완납 시, 경락대금 완납 시 확정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묻겠습니다. 병이 만약에 경매 신청을 했어요. 그럼 요 놈의 채권액이 언제 확정이 된다고요? 경매 신청. 네, 경매 신청 시 확정이 되는 거고, 요 놈은요? 그러면은 낙찰대금 완납신 거죠. 이해되세요? 자, 지금 여기서 그림을 그린 거는 요 놈이 경매 신청을 했기 때문에 요 놈의 채권액은 경매 신청 시, 나머지는 낙찰대금 완납 시에 이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잘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결코 어렵지 않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B를 갖다가 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고, 그 밑에 박스 밑에 니은 한번 보세요. 채권 확정의 효과 나와 있습니다. 자, 피담보 채권이 이렇게 확정이 딱 되게 되면은 근저당권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저당권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고, 확정 후에 발생하는 새로운 채권은 근저당에서 이제 담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확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자, 그런 의미에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판례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관련 판례 1번 한번 보세요.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 신청 시에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확정 돼 있고, 그 밑에 줄 한번 보세요. 만약에 경매 신청이 취하되었다라고 하더라도 한번 확정이 된 이상은 그게 번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경매 신청을 이미 한번 해버렸다라면은 그 경매를 취하하더라도 여전히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채권액은. 그런 취지에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쭉 내려와 보시면은 동그라미 5번에 채권 최고액 보이시죠? 그 의미는 근저당권에 의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한도액입니다.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으로 쭉 내려와 보시면은 관련 판례 1번 한번 보세요. 근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전세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 자, 요 놈들을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제3취득자죠. 네, 좋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근저당권 파트에서 저당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그 이후에 들어온 놈들.
자, 예를 들어 지금은 근저당이니까요. 자, 을이 만약에 근저당권자입니다. 자, 이렇게 근저당권자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해당 목적물을 샀거나 소유권 취득을 했거나 아니면은 뭐 전세를 들어왔거나 지상권자로 들어왔거나 마지막으로 임차권자도 있었죠. 자, 요런 놈들을 가리켜서 제가 제3취득자라고 했습니다. 자, 근저당권의 갑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갑이 만약에 근저당권자에게 해당 채권을 갖다가 이제 채무를 갖다 변제를 하고 근저당권 소멸 청구를 할 때 만약에 을이 현재 채권 최고액이 만약에 얘가 채권 최고액이 1억 5천만 원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자가 너무 많이 불어나가지고 얘가 받아야 할 돈이 만약에 2억이다. 자, 그러면은 갑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근저당권자한테 변제를 통해서 소멸 청구를 하려면은 1억 5천만 갚으면 돼요? 2억 다 갚아야 돼요? 어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싹 다 갚아야 돼요? 1억 5천만 갚으면 돼요? 2억 다 갚아야 됩니다. 이 저당권이랑 똑같은 맥락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지연이자에 대한 1년분에 대해서는 우선 면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인 거지 채무자가 돈을 갚아가지고 소멸 청구하려면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채권 최고액이 1억 5천이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얘가 1억 5천만 받으면 된다는 게 아니라 1억 5천의 한도 내에서 우선 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이지 얘가 지금 받아야 될 돈이 2억이면 채무자한테 당연히 2억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자, 그런데 만약에 제3취득자가 대신해서 변제를 해주는 상태다. 그러면 채권 최고액만 갚으면 돼요? 아니면 2억 다 갚아야 됩니까? 그렇죠. 이 경우에는 이제 채권 최고액만 갚으시고 이제 나가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물상보증인은요? 물상보증인도 마찬가지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런 취지의 판례인 거예요. 지금 관련 판례 1번이. 자, 근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전세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놈들이 제3취득자인데 그 밑에 줄을 보시면은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확정된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줄 보시면은 채무자 같은 경우는 채무자로서는 채권 최고액이 아니라 확정된 피담보 채무액 전액을 변제 공탁하지 않는 한 적법한 변제 공탁이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채무자는 싹 다 갚으시라는 거예요. 그런 취지의 판례였습니다. 봐두시고요. 자,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서 만약에 그러면은 자 여기에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있습니다. 자, 요 놈이 얘한테 대신 갚아줄 수도 있거든요. 그럼 대신 갚아주고 나가라고 할 때 채권 최고액만 갚으면 돼요? 싹 다 갚아야 돼요? 어때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쏟는 겁니다. 요 놈이 갚을 때는 채권 최고액만 갚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2억을 싹 다 갚아야 됩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자도. 예, 잘 구분해 놓으십시오. 채무자가 변제를 하는 경우 그리고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액을 다 갚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만 변제를 하고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는 애들은 제3취득자, 그 다음에 물상보증인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박스 밑에 보세요. 쌍가로 5번에 보시면 이제 근저당권의 변경 나와 있죠.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내용을 얼마든지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 밑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에 채권 최고액 존속기간 얼마든지 변경을 시킬 수가 있고요.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은 기본 계약의 추가 변경. 동그라미 4번에 채권자 채무자도 얼마든지 확정 전이라 하더라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봐두시면 되겠고 책을 넘기십시오. 네, 책을 넘겨보면은 이 이후에는 뭐 크게 볼 게 없기 때문에 바로 예제 13번 오른쪽에 보이시죠? 풀어보겠습니다.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예제 13번입니다. 자, 1번에
피담보 채무의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없다. 변경할 수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죠. 바로 방금 왔었죠. 채무자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1번 바로 틀렸습니다. 자, 2번 봅니다. 1년분이 넘는 지연배상금이라도 채권 최고의 한도 내라면 전액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다. 그렇죠. 이게 바로 저당권과의 차이입니다. 자, 3번입니다. 근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설정 행위와 별도로 피담보 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 행위가 있어야 된다. 당연히 계약이 있어야 되겠죠. 예. 여기서 말하는 피담보 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 행위, 이게 뭡니까? 예?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죠. 돈 빌려주는 계약. 예,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4번.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매각대금 완납 시 확정이다. 어때요? 지금 후순위가 경매 신청했죠. 그러면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이 확정되는 거는 경매 신청이시겠죠. 하지만 선순위는 예, 그렇죠. 경락대금 완납 시 확정이겠죠. 자, 5번입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에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그 채권 최고액을 변제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매를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까? 후순위 근저당권자죠. 싹 다 갚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는 거 두 놈이 있었죠. 누굽니까? 제3취득자. 그 다음에 그렇죠. 예. 제3취득자, 물상보증인. 예.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근저당권까지 해가지고 다 이제 끝이 났고요. 이제 우리가 특별법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책을 좀 넘겨보시면은 문제 한 개만 더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379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근저당권 관련된 문제 한 개만 풀고 가겠습니다. 근저당권이 저당권과의 차이점만 여러분들 좀 인식을 하고 계시면은 결코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79페이지 20번입니다.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자, 1번에 보시면은 채권 최고액은 필요적 등기사항이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반드시 등기해야 됩니다. 채권 최고액. 자, 다음 2번입니다. 피담보 채권 확정되기 전에는 당사자 약정으로 근저당권 소멸시킬 수 없다. 확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변제가 다 이루어졌으면 소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틀렸고요. 3번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권 최고액 변제만으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어때요? 물상보증인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면 된다 그랬죠. 자, 4번입니다. 최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경매 개시 결정이 된 경우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경매 신청 시에 확정된다. 지금 최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넣은 거죠. 그러면 요 놈의 채권액은 당연히 경매 신청 시 확정인 것이죠. 밑에 있는 애들은요. 경락되고 완납시겠죠. 예, 좋습니다. 따라서 3번이 옳은 말이었고요. 자, 5번입니다.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무 원인의 변경에 관해서 후순위 권리자 승낙이 있어야 된다. 자, 만약에 채권액 자체를 갖다가 늘린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후순위 권리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선답 5번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단순한 채무 원인에 대한 변경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5번도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근저당권까지 해서 물건이 끝이 났습니다. 상당히 좀 시원섭섭하네요. 자, 우리 이제 책을 어디를 피시면 되냐면은 특별법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516페이지 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이제 우리는 특별법으로 들어갑니다. 민사특별법. 이 민사특별법 같은 경우는 법률이 총 5개입니다. 민사특별법 그 단원명 밑에 보시면은 법률 이름이 하나하나씩 나와 있어요. 515페이지를 한번 펴보시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해가지고 이렇게 쫘라라락 나와 있죠. 예. 이거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민사특별법에서는 우리 시험에서 6문제가 나옵니다. 6문제. 자, 각각의 법률들을 보게 되면은 일단 처음에 임대차 보호법이 나와요. 자, 이 임대차 보호법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도 있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있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자, 이렇게 있고, 이 이후에 나오게 되는 게 가등기 담보법입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이 가등기 담보법 같은 경우는 청산 절차에 대한 것만 여러분들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 놓으시고, 그 나머지 내용들 같은 경우는 저당권이랑 완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트는 청산 절차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은 아주 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 다음에 나오게 되는 게 집합건물법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실법이다, 이렇게도 이제 부르죠. 자,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일단 이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맞춰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채권 강론 파트에 나오는 임대차랑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이어지는 파트이기 때문에 조금만 이제 판례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거 좀 추가를 해주시면은 어렵지 않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등기 담보법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청산 절차, 요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두시면은 나머지는 이제 저당권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뭐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집합건물법 있죠. 요거는 이제 조금 내용이 다른 파트랑은 좀 연계가 좀 덜 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숫자가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나올 만한 부분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나올 만한 부분은 왜 문제가 출제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끼라던데요. 예, 제끼셔야 돼요. 아니면은 찍어서 맞추시던지요. 제끼든지 찍든지. 예, 어쨌든 집합건물은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양이 많아요, 양이. 예. 우리 2차 과목에 있는 중개사법 있죠? 그 놈보다도 요 놈이 더 양이 많아요. 한 문제 나온 놈인데. 그렇기 때문에 요 놈에 너무 집착을 하지 마시고 그냥 나올 만한 부분만 좀 정리를 해두고 뭐 틀리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는 명의 신탁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죠. 자, 요게 이제 좀 어렵습니다. 상당히 이제 그 명의 신탁 법률 뭐 제정 전후로 나뉘고, 그 다음에 3자 간 명의 신탁에 있어서도 이게 막 유효가 되는 경우, 무효가 되는 경우, 뭐 등기청구를 할 수 있냐 없냐,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요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께 정확히 말씀드리는 것만 정확하게 좀 숙지를 하고 계시면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제 수업만 잘 소화를 해주신다면 이 집권법 빼고 총 5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합격했네. 네, 합격한 거죠. 물가법 다 맞출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516페이지. 주세요, 516페이지.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 들어가겠습니다. 이 특별법들 같은 경우는 그 법률 이름 자체에 이 법이 등장하게 된 취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는 주택임대차를 보호하겠다는 거죠, 보호. 누구를 보호한다는 거겠습니까? 네. 임차인을 보호하는 거겠죠. 예.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임차인을 보호를 해야 되느냐? 이 법이 등장하게 된 그 취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을이 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갑한테 보증금 한 5천만 원 정도를 걸었어요. 전 재산 다 걸었어요, 갑한테.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을이 잘 살고 있다가 갑이 해당 주택을 만약에 다른 놈한테 팔았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병은 신소유자가 되겠죠. 자, 그리고 해당 주택을 갖다가 병 명의로 등기까지 다 하면은 병은 유효하게 이제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거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아직 존속 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소유자가 을에 대해서 이렇게 나가라라고 했을 때 을의 입장에서 나가야 됩니다. 을이 버틸 수 있습니까?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버틸 수 있어요. 못 버티, 나가야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현재 을이 가지고 있는 이 임차권, 채권입니까? 물권입니까? 채권. 예? 채권이 물권이에요. 자, 분명히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네. 왜냐하면 왜 임차권이 채권입니까? 넘게 하면 이제 소유권이 계약 강론 파트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채권법 파트에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임차권이. 그러니까 채권인 거예요. 자, 채권이고 지금 이제 신소유자 병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유권 같은 경우는 물권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물권자가 나가라고 하면은 이 채권자 그냥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게 되면은 뭐가 이긴다? 물권. 예? 물권이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을이 좋다 그러면은 내가 나갈 테니까 보증금만 좀 주라. 내 전재산이다. 그러면은 이 병이 보증금 주고 내보내야 돼요? 그냥 나가라고 해도 됩니까? 주고 내고. 그냥 나가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얘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어요. 아, 가격에. 자, 지금 현재 을이 가지고 있는 임차권 채권이라고 그랬죠? 네. 채권은 뭡니까? 상대권이죠. 예, 예. 자, 그러면 을이 자신의 채권을 주장할 수 있는 당사자는 갑입니까? 병입니까? 갑인 거죠. 네.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보증금을 갑한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한테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는 거예요. 왜냐? 채권이니까요. 채권. 네. 그러니까 물권이면 청구할 수 있겠죠. 근데 채권이니까 청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망하는 거죠, 을이. 자, 이렇게 사회적 약자인 이러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바로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어떻게 보호를 하겠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책을 보면서 살펴볼 텐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 임차인이 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해당 목적물을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했다. 자, 이렇게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은 을에게 대항력이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을이 대항력을 갖추게 되면은 임차권이 분명히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물권인 것처럼 물권화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임차인이 대항력을 이렇게 딱 갖추게 되면은 원래 애시당초는 갑이 임대인이었죠. 갑에게 있었던 이 임대인의 지위가 병에게로 자동 승계가 됩니다. 자, 임대인 지위가 자동 승계가 돼요. 그럼 만약에 병이 나는 임대인의 지위를 별로 받고 싶지 않다 라고 해도 그냥 지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얘가 대항력을 갖췄거든요. 지금 이 맥락이 중요한 거예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게 되면은 애시당초 갑에게 있었던 임대인의 지위가 병에게 신소유자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을과 병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갖다가 체결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우리 법에서 본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병이 을에 대해서 보증금도 안 주고 나가라 이런 거 못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대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안 나가고 뻐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일단 계략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516페이지 표 보시면요. 자, 먼저 1번 한번 보시면은 주택임차인 보호의 필요성 나와 있죠. 자, 중간 정도 보시면요.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해서 민법의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별법이라는 거예요.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주임법의 보호 내용 나와 있습니다. 좀 굵직굵직한 내용도 나와 있죠. 자, 대항력. 그 다음 보시면은 이제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이후에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 그 밑에 보시면은 최단 존속기간.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가보시면은 3번 보시면요. 주임법의 성격 나와 있죠. 10조 보시면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라고 돼 있죠. 자, 이게 바로 편면적 강행 규정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만약에 해석상에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거는 무효로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자, 그 밑에 보시면은 주임법은 경제적 약자인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이런 내용들 나와 있죠. 자, 그다음 밑으로 내려옵니다. 주임법 적용 범위에서 자, 먼저 박스 밑에 쌍가로 1번 봅니다. 주거용 건물에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에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일부 잘 봐놓으세요. 일부. 일부 임대차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되는 거죠. 네. 예? 일부 유치권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죠. 예? 일부 용익 물권 다 되는 거죠. 지상권, 주거권, 전세권. 예, 임대차, 주택 임대차도 마찬가지죠. 일부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적용이 되고요. 자, 그다음 그 밑에 쌍가로 2번에 보시면은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 자, 밑에 판단 기준 보시면은 만약에 이게 주거용 건물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럼 그 판단 기준이 뭐냐면은 자, 첫째 줄 쭉 따라가 보시면요.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지 용도에 따라서 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공부상으로는 상가지만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주택으로서 사용할 목적으로 들어갔고 주택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면 이 법의 적용 보호를 받는다 못 받는다? 예? 받는다는 거예요. 예, 실지 용도. 자, 그 밑에 관련 판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부상으로는 단층 작업소 및 근린생활 시설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갑은 주거 및 인쇄소 경영. 자, 그리고 그 밑에 줄에 을은 주거 및 슈퍼마켓 경영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갑과 을이 사업을 하면서 상가 건물에서 사업을 해 나가면서 주거도 함께 했던 거죠. 자, 그림을 그려보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갑이 임차인으로서 들어와 있고요. 자, 여기서 지금 현재 갑이 자, 상가로 해당 목적물을 쓰면서 더불어서 이제 주거 용도로 사용을 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임차인인데 사업을 경영을 하면서 더불어서 이제 주거 용도로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판례를 계속 보시면은 그 밑에 자, 세 번째 줄 한번 보세요. 세 번째 줄 중하 정도 보시면은 주거 용도 상당한 면적인 사실. 자, 그리고 각 부분이 갑과 을의 유일한 주거인 점 등을 근거로 해가지고 주거용 건물에 해당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갑과 을이 해당 목적물을 상가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갑은 주거 용도로 사용을 했고 지 집이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을도 마찬가지로 주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 집이 여기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 판례에서는 지금 현재 갑과 을이 이 건물이 주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사자가 주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지 용도로 판단을 해가지고 이거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해석을 하신 겁니다. 따라서 이제 갑과 을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예, 뭐 어렵지 않고요. 자, 그리고 그 박스 밑에 판단 시점 보시면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기준 판단입니다. 요거 잘 봐두십시오. 계약 체결 당시 기준이에요. 자, 책을 한 장 넘겨보시고요. 자, 관련 판례 넘겨보시면 1번 보시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려면은 먼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줄 오른쪽에 보시면요, 만일 그 당시에는 주거용 건물 부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는데 임차인이 그 후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했다. 그러면은 임대인이 그 개조를 승낙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의 적용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지금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은, 자, 만약에 을이 임차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자,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해당 목적물이 상가 건물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을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제가 이거를 상가로 쓰면서 저 여기서 거주도 할 겁니다 라는 이런 방법의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을한테 아무런 말이 없다가, 그럼 당연히 갑의 입장에서는 얘가 이거를 상가로 이용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자, 그런데 요 놈이 이제 계약 체결 이후에 지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임차인이 해당 목적물을 개조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주거용으로 사용을 했다. 그러니까 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겠다.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계약 체결 당시 기준 판단입니다. 자, 다음 2번 판례 보세요.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는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가 변경되어서 이를 임차한 소액 임차인. 그 줄 쭉 따라가 보시면요.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갑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상가 건물입니다. 자, 이 상가 건물에 대해서 근저당권자가 들어온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임차인이 들어왔는데 이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에 이 상가 건물이 용도가 변경이 됐다라는 거예요. 주택으로. 자, 주택으로 용도가 변경된 다음에 이제 임차인으로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요 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받는 거예요, 당연히. 계약 체결 당시에 뭐였어요? 해당 목적물이. 용도 변경. 예? 주택이었죠. 네. 보호를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근저당권자가 들어올 당시에는 상가 건물이었기 때문에 얘 입장에서는 얘가 만약에 이후에 최우선 변제권의 행사를 한다던가 하면은 얘 입장에서 뭐 억울할 수가 있지만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근저당권자가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해당 목적물이 분명히 용도가 변경돼서 주택이었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해서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최우선 변제권이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후에 나오니까 지금 좀 들어두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박스 밑에 보시면 쌍거로 3번에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하다. 그럼 적용이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숙박시설에 숙박을 하는데 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받으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일시 사용 안 되는 거예요. 참 쌍거로 4번 봅니다. 둘째 줄 한번 보세요. 대지의 경매 대가로부터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예, 대지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권 행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와 관련된 판례들이 그 밑에 1번에 나와 있습니다. 1번 판례 한번 보세요. 자,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한번 보세요. 다섯 번째 줄. 자, 다섯 번째 줄 중간 정도 보시면은 대지 부분만 낙찰되었다 하더라도 주택의 소액 임차인은 대지에 관한 낙찰 대금 중에서 소액 보증금을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이 대지라고 하는 단어가 좀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이 이렇게 있어요. 네? 이 주택이 예를 들어서 갑소의 토지다. 갑소의 주택이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토지도 갑소의 토지입니다. 이런 상태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주택에 만약에 임차인이 들어왔다. 자, 그런데 만약에 병이라고 하는 놈이 갑의 예를 들어서 뭐 채권자인데 갑의 토지만을 경매했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주택과 토지를 갖다가 싹 다 경매를 넣는 경우가 많겠지만 토지만 이렇게 경매를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주택은 여전히 갑소유인데 토지만 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뭐 정으로 바뀌었다. 토지에 대해서 정의 경락을 받았다. 자, 그러면은 이 토지에 대한 경락 대금에 대해서도 이 임차권자가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 임차권자, 주택 임차권자는 대지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최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이러면 싹 다 맞는 말이에요. 그냥 맞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판례가 딱 한 개가 있어요. 그것만 빼고 다 되는 거예요. 예, 그 판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번 판례 한번 보세요. 주택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가 돼가지고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됐어요. 자, 지금 토지 소유자가 다른 놈입니다. 자,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 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대지에 대한 게 나오면은 뭐 특별한 말이 없으면은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딱 해놓으시고, 우선 변제권 행사가 대지에 대해서 안 되는 경우가 딱 한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가. 그것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가 갑소의 토지예요. 자, 그런데 이 토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 들어왔다. 자, 저당권이 들어올 당시에는 지금 이제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죠. 자, 이런 상태입니다. 자, 저당권이 들어오고 그 이후에 만약에 갑이 주택을 지었다. 그러면 이 주택의 소유자는 역시 갑이겠죠. 자,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 주택에 대해서 임차인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 경우에 임차인은 대지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 행사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당권이 지금 들어올 당시에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이 들어와가지고 대지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리라는 걸 얘가 예상을 못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당권자가 먼저 들어오고 그 이후에 건물이 신축이 돼가지고 임차인이 들어온 상태라고 한다면은 이 상태에서는 얘가 대지에 대해서 우선 변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것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판례 외에는 싹 다 대지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페이지 봅니다. 쌍가로 5번 한번 보세요. 쌍가로 5번. 자, 주택에 대한 미등기 전세도 준용이 됩니다. 미등기 전세라고 하는 거는 당사자 사이에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는데 등기를 안 한 거. 그게 이제 미등기 전세예요. 적용이 되고요. 자, 밑으로 이제 쭉 내려옵니다. 자, 2번에 보시면 이제 인적 적용 범위 나와 있죠. 자, 쌍가로 1번에 보시면은 임차인이 자연인인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법인이 임차한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라고 돼 있죠. 예. 법인은 적용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왜 못 받을까요? 주민등록번호가 그렇죠. 주민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적용을 못 받는 거예요. 그 취지가 그 밑에 관련 판례 나와 있죠. 법인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첫째 줄 끝에 쪽에 보시면요. 주민등록을 구비할 수가 없으므로 라고 돼 있죠. 법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요. 따라서 대항력을 갖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민법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예외적으로 법인에게도 이제 대항력을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조금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개념을 한 개 더 정리를 해야 돼가지고 잠깐 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문제는 다음 시간에 좀 풀고요.